다시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딜리트 기능을 좀 더 간단하게 완성을 시켜 볼 건데 이거는 같이 할 거예요. 딜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detail.jsp에서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요청이 두 딜리트 그리고 id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넘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애초에 만들어 놨던 기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해보자면 이제 온클릭을 하나 걸어 놓고 컨펌을 진행하는 거겠죠. 이거는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클릭 사용해서 이게 if 그리고 컨펌 해서 메시지를 하나 보여주고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이 결과가 false랑 같다면 그때는 return false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간단한 검증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아니니까 그냥 같이 진행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청이 넘어가겠죠. href에 걸려있는 요청이 여기로 넘어올 거예요. 자, 넘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실제로 두 딜리트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 result 데이터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화면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얘를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삭제가 진행이 되었을 때 사용자한테 뭘 보여줘야 돼요?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될 게 뭐죠? 뭐 삭제가 잘 됐다라는 식의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혹은 그런 메시지를 뭐 안 보여주더라도 어쨌든 페이지가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리스트로. 디테일에서 지우기를 했으니까 디테일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을 건데 리스트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이동 같은 걸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 어떻게 처리했어요? 두 딜리트 같은 거 실제로 JSP한테 일을 넘기지 않고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거 하려면 response set content type 해가지고 이 텍스트는 HTML로 볼 거야. 그 다음 인코딩 세팅한 다음에 거기서 응답 그릴 때 거기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했죠. 자,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메서드에 response body라는 어노테이션을 달아 놓으면 해당 메서드가 직접 화면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줄 거예요. 당연히 어디에 넣어야겠어요? 리턴의 결과로 넣어야겠죠? 자, 제가 간단한 예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얘네들은 일단 주석을 좀 걸고요. 이거는 권한 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애초에 체크를 해서 버튼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일단 논외로 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도 아티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줄 거고요. 그다음 실제로 삭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니 이루어지기 전이가 아니라 이루어지고 나서 이 리턴을 이제 스트링 가지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턴 타입은 리절트 데이터일 필요가 없고 스트링으로 리턴을 할 건데, 자, 여기다가 제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보죠.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태그 하나 만들고 이 안쪽에 alert 띄워보겠습니다. AR, ERT 이 안쪽에 테스트 이렇게 넣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삭제가 된다면 이거 딜리트만 안 하면은 얘만 주석 걸어놓으면 실제로 삭제는 안 되겠죠? 테스트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진짜로 얘가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뜬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스프링부트로 넘어온 이 상황에서 알림창을 띄우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 돼버리겠죠? 제가 삭제를 누릅니다. 컴펌에서 취소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만 확인을 누르면 뜨죠? 그냥 뜨죠? 이거예요. 자,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세팅도 했어야 되고 그 세팅의 결과 그 밑에다가 이제 스크립트 태그로 작성도 막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진행하고 지금 화면 안 넘어간 이유는 뭐예요?
화면 돌리겠다라고 한 거 안 넣었으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에 로케이션 href 같은 거 해서 경로를 지정했거나 리플레이스 같은 걸 넣었다면 넘어갔겠죠? 어쨌든 스크립트가 사용이 된다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 내용. 이런 거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 애초에 이만큼을 잘라내게 하고 string.format 사용해서 스크립트 넣어주고 여기 얼러트에다가 %d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d의 세팅될 값 부분은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id가 되겠죠? get id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고 아니면은 get id가 아니라 그냥 id를 써도 되겠군요. 어차피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오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도 하나 달아줄게요. 로케이션 리플레이스 이건 우리가 다 사용을 해봤던 녀석들이니까 여기에는 리스트로 뭐 땡땡 슬래시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차피 그 딜리트 아티클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리스트로 돌아가게끔. 자, 그럼 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잘 나오는지. 삭제 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메시지 잘 나오고요. 확인 누르면 돌아가는 것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실제로 삭제하는 기능까지 넣었을 때 이제 문제없이 삭제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뭐가 불편할까요?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do delete처럼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고 알림창 띄웠다가 돌아가야 되는 녀석이 여러 개예요. do modify, 그 다음 do write 실제로 뭔가를 행하는 그런 녀석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 비슷해요 지금. 그죠? 이런 걸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가 리턴에다가 이걸 다 써주는 게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아예 틀을 좀 잡아 놓자.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한 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 줄을 적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제일 불편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적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도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줄바꿈 할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줄바꿈을 해서 컨트롤러를 더럽히게 되면 지저분해지니까 아예 메서드 하나를 빼서 양식을 잡아놓고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형태로 이러한 리턴을 하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새로운 메서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그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일단 util에 있는 util 클래스를 활용하기로 했으니까 이 녀석을 불러다 놓고요. 이 안쪽에 이제 js replace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string format 사용해서 %d 번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 넘겨줄 거예요. 자, 이 문구의 역할은 알림창 같은 데 안에 들어갈 문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do modify를 했다면 몇 번 게시물을 수정했습니다. do write를 했다면 몇 번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바뀌어야 되는데 멘트까지 고정해버리면 이제 곤란하니까 멘트는 상황에 맞게끔 전달시켜줄 수 있게끔 인자 세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이런 거 하나 더 넣어줄 거예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명칭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 그럼 리플레이스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JS 리플레이스 없으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은 당연히 스트링 타입의 매개변수를 2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는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스트링 2개 넘기고 있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얘를 사용해서 제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자, 여기 스트링 첫 번째 인자는 msg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두 번째 인자는 uri 이런 식으로 지어줄 거예요.
자, 메서드 이름이 JS 리플레이스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리플레이스 기능을 쓸 거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녀석을 활용해서 제가 간단한 검증 먼저 할 건데 MSG 받아온 녀석이 만약에 널이면 MSG의 값을 공백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받아온 URI의 값이 널이면 이 녀석 마찬가지 공백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널 검증을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안 넘기는 상황은 없을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검증을 했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기 리턴하는 곳에다가 스트링 포맷을 사용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포매팅, 어떠한 양식,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지 그걸 넣는 곳이에요. 스크립트 태그가 열려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데 여기서 줄바꿈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냥 줄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이 쌍따옴표 3개짜리 어디서 써봤죠? DAO에서 쿼리 세팅할 때 써봤죠? 실제로 그걸 작성하던 위치도 자바 파일이었어요. 자바에서 쌍따옴표 3개를 붙여서 위아래로 감싸주면은 그 안에 줄바꿈 같은 거를 다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메서드 굳이 안 만들고 이런 리턴을 컨트롤해서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지저분해지니까 이게 사용되는 곳마다 줄바꿈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리턴에 찍힐 거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편의를 위해 빼버리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실제로 넣어주는 코드는 스크립트 태그 하나 열어야 되고요. 이 스크립트 안쪽에서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이 변수에는 어떤 값을 넣을 거냐?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스트링 포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서식 지정자를 뚫었으니 이 자리에 넣어줄 변수를 자바에서 세팅할 수 있죠. 자바에서 4개 변수로 받아온 이 MSG를 이 자리에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식 지정자 자리에 MSG가 가지고 있는 값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전 여기 뒤에다가 MSG를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서식 지정자에 맞춰서 얘가 맞춰 가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홀다운표가 붙어있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 데이터를 홀다운표 없이 그냥 넣으면 문자로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값을 치환하고자 하는 행위지 실제로 이 문자 값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홀다운표를 꼭 감싸줘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문자 인식이 안 돼서 애초에 트림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조건문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MSG 이 녀석의 랭스 가지고 한 번 더 검증할 겁니다. 얘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자, 여기서 사용된 이 MSG는 이 녀석인 거예요. 이렇게 변수 만들어낸 거. 차이를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치환되어질 자바가 갖고 있는 값인 거고 여기는 스크립트 문법으로 진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을 때 그 내부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지금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얼러트 넣어줄 거고요. 이 안에다가 MSG 변수 활용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왔다면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얘가 공백도 아니라면 얼러트에 이 메시지를 담아서 보여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해준다면 당연히 얼러트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해당 if를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로케이션 리플레이스를 활용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로케이션 리플레이스의 안쪽에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서식 지정자 하나를 더 뚫어줄 거고 이 녀석에 치환되어질 값은 URI 넣어줄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리턴을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다가 MSG, 이 스트링 포맷에 대한 데이터 이만큼 그냥 넣어주고 URI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메서드로 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JS 리플레이스한테 인자만 잘 넘긴다면은 실제로 일은 이 녀석이 할 거고, 이 녀석이 하면 결과적으로 그 자리, 메서드를 실행한 호출한 이 자리에는 스크립트 태그로 감춰져 있는 문자열이 남겠죠. 그 문자열은 우리가 리스폰스 바디를 달고 사용했을 때 실제로 스크립트로 동작을 해줄 거니까 우리가 원했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유저 1이 쓴 거 들어가서 삭제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면 잘 나오고요. 확인하면 돌아가는 것까지 문제가 없겠죠.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다. 이해되실까요? 물론 이 메서드를 꼭 만들어서 써야만 해는 아니에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쓰면 효율이 좋겠다 싶으면 만들어서 쓰는 건데 지금은 효율이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를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식 말고도요. 또 있어요. 실제로 JSP를 찾아갈 수 있게 경로 넘겨준 다음에 해당 JSP가 다른 내용 아무것도 안 들고 있고 스크립트만 들고 있어도 돼요. 그래도 결국 실행은 똑같이 돼요. 근데 그러면 불필요하게 JSP 파일 하나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를 한 번만 사용하고 말 거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삭제가 되는 6가지 진행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게시물 있나 없나 검증 따로 안 하기로 했으니까 사실 얘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get article by id 이거 필요한가요?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얘를 했던 이유가 게시물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려고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논외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없어도 되겠죠? 그럼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얘가 하는 일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해줘라 라고 명령하는 거, 그리고 삭제했을 때 메시지 보여주는 거, 그리고 세션도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빼도 되겠죠? 이렇게 간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JS replace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만들어서 삭제 쪽 처리도 완료를 했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현재 디테일 쪽 기능, 그 삭제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락을 시킨 거예요. 한번 커밋을 하고 갈까요? 자, 커밋은 완료했고요.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볼 겁니다. 디테일 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세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션을 사용하겠다 해놓고 이제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방식을 조금 수정할 겁니다. 이렇게 놓고 썼을 때 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안 된다, 뭐 꼭 바꿔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조금 변화를 줘볼 거예요. 만약에 이제 디테일처럼 세션 정보가 이런 식으로 필요해서 모델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좀 귀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변경은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사항인데 그냥 이런 방식도 있다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일단 인지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녀석을 아예 잘라버릴 겁니다. 일단 주석을 걸어놓고 하죠. 주석을 걸어놓고 VO 패키지 안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은 RQ라고 만들 거예요. RQ. 이거는 뭐 그냥 요청 약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편의상 짧게 지은 거예요. RQ. 이 RQ를 가지고 제가 이런 걸 할 겁니다. private int logined member id 변수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RQ 생성자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생성자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러한 매개 변수 하나를 받아낼 겁니다. 이거 요청을 받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받아온 요청에서 세션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여기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가지고 있던 이만큼의 일을 이 RQ가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아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밑에서 this.login 멤버에게 최종적으로 완료된 결과를 담겠다 해주겠습니다. 자, 제가 한 건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 하고 있던 이 과정을 RQ라고 하는 클래스가 생성자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요청을 받는 이유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본 건데, 사실 세션을 그냥 따로 받아도 돼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갖고 있는 정보가 넘어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이 RQ라는 게 꼭 더 필요해져서, 그리고 형태에 따라 이 양식이 좀 더 나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상황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세션 꺼내서 넣어놓고 그 세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검증해 주고요. 그럼 0이거나 아니면 실제 회원번호를 가지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이 변수의 값을 이 전역 변수에다가 넣어주겠다 라고 한 거고, 이 녀석한테는 getter 하나 달아줄 겁니다. 외부에서 꺼내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getter를 달아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이 부분을 변경을 해볼게요. 자, RQ가 이러한 일을 언제 해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점은 언제가 되겠어요? 이거 지금 생성자에 만들어 놨으니까 RQ 객체를 만들어낼 때겠죠? RQ 객체를 생성을 하면 그때 생성자가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RQ 객체를 만들기 위해 여기서는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의 RQ 요청 정보가 필요했으니까 이거 하나 쓰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서 RQ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임포트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쓸 게 아니라 RQ가 가지고 있는 get logged member ID로 사용할 거예요. 자, 지금 당장은 저게 뭐야? 왜 하는 거야? 싶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활용과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석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RQ에는 앞으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게 될 거냐면 뭐 세션 처리를 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요청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뭐 몇 가지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뭔가 컨트롤러 쪽에서 세션에 관련된 검증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RQ 객체 만드는 이 한 줄로 퉁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로그인 멤버 아이디를 가져오는 행위로 끝난 겁니다. 애초에 RQ 객체를 만들어내면 검증 다 할 거고요. 검증을 통해 0 아니면 실제 값, 그게 들어있을 거고, 그렇게 들어있는 녀석을 get으로 꺼내오면 되고, 그렇죠? 일단 이 상태로 바뀌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JS 리플레이스에서 한번 끊었죠? RQ를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사실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RQ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그림판으로 할게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잘 보시면은, 근데 참 이거 안 했군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뭐냐면 to delete라고 하는 기능 쓸 때 아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애초에 컨트롤러 쪽에서 배제를 하고 가고 있었으니까 그냥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 녀석 가지고 예시만 들어드리도록 하죠. 두 라이트에서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라는 이 검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서버 쪽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로그인 체크를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그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유저가 우리한테 요청을 보낼 때 우리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 이렇게 컨트롤러 서블릿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요청을 보냈을 때 나 do write 하고 싶어. 이렇게 보냈대요. 그럼 do write가 실제로 일을 해야죠. 얘가 일을 하려고 메서드를 찾아 들어와서 그 코드 안쪽에서 너 로그인 안 했네? 나가. 이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코드 상태는 그렇습니다. 들어와야 검증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 와야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 로그인에 대한 검증은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가 딱히 없죠. 예전에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앱이라고 하는 녀석이 앞쪽에서 로그인 검증을 먼저 했어요. 컨트롤러 쪽으로 요청을 넘기기 전에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명령을 넘기기 전에 여기서 먼저 판단하고 야 로그인도 안 했어? 너 그럼 안 돼 나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청원경찰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들어가자마자 저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 나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웹 상황에서도 이 앱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배워볼 거예요. 이 녀석은 이제 인터셉터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셉터. 옛날에도 아마 이런 이름이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인터셉터를 진짜로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얘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가로채는 느낌이죠. 이런 느낌의 이름인데 단어인데 실제로 요청을 가로채서 얘가 먼저 판단을 한번 할 거고요. 그 판단의 결과 문제가 없으면 뒤로 넘길 거예요. 근데 판단의 결과 문제가 있으면 뒤로 아예 안 넘길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인터셉터에 대한 공부를 할 거다. 자,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인터셉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조금 있는데 간단해요. 이거를 막 그리고 이 방식을 외울 필요 이런 거 없어요. 한 번만 같이 해보고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느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걸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개념은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인터셉터를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클래스 생성 인터셉터로 활용할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클래스는 핸들러 인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유연하게 상속, 그냥 우리가 흔하게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상속이라고 말하죠. 이 해당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플리먼트로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임플리먼트는 애초에 뜻이 구현이라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는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속.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은 이 안에는 프리 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핸들 그리고 애프터 컴플리션 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얘를 쓸 거예요. 프리 핸들. 근데 얘가 뭐 하는 녀석들인지는 간단하게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컨트롤러의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 실행하는 메서드가 될 거고요. 얘는 컨트롤러의 메서드가 실행된 후 뷰가 뷰로 넘어가기 전에 실행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모든 요청 처리가 완료된 후에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인터셉터라고 해서 무조건 전에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시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시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인터셉터를 쓰려고 했던 상황은 컨트롤러 쪽으로 요청이 넘어가기 전에 로그인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리핸드를 쓸 거다. 그런 거고요. 애프터 컴플리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웹 개발에서 그렇게까지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고 보셔도 일단 무방, 일단은. 그리고 포스트 핸들. 여기서는 이제 뷰로 넘어가기 전에 실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뷰가 렌더링 되기 전에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뷰의 렌더링이라는 건 JSP가 일을 해서 화면을 그려내는 걸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려내기 전에 실행이 되는 중간에 검증하는 부분이 포스트 핸들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것도 딱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프리 핸들 가지고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프리 핸들이라고 하는 해당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메서드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만 했을 때 인터셉터가 바로 동작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인터셉터를 우리가 활용할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런 작업을 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해당 클래스를 인터셉터로서 실제로 동작할 수 있게 인정시키는 작업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 작업은 이제 보통 웹config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웹 설정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 클래스는 웹 MVC configurer 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add interceptor 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서 인터셉터를 추가해줘야 돼요. 이러한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인터셉터로의 활용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터셉터로 활용할 내용을 담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터셉터라는 클래스를 실제로 인터셉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설정해주는 클래스인 거예요. 역할이 좀 다르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당연히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자, 이제부터는 진짜로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일단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줄까요? 클래스. 그래서 이 녀석은 패키지를 인터셉터라고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름을 제가 before action interceptor라는 식으로 지을 거예요. 이거 이름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으셔도 되는데 일단 마지막에 있는 인터셉터는 이 클래스는 인터셉터 역할을 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앞에 있는 before action은 무언가를 실행하기 전에 할 인터셉터다 라는 이름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일단 하나씩 하죠. 자,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는 제가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 implement 달아주고 이제 여기가 핸들러 인터셉터 여기 있다. 핸들러 인터셉터 이 녀석을 구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임플리먼트로 상속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우리가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거라고 했어요. 프리핸들 메서드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모르죠. 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Alt Shift S 누르면 우리 게터 세터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던 이런 설정 메뉴들 나오죠. 여기에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들어가시면 내가 지금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와요. 이 중에서 골라서 OK를 하셔도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냥 이 공백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무언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생성자 같은 것도 있고요. 애프터 컴플리션 우리가 아까 배운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 핸들, 프리 핸들 있어요. 이걸로 만드셔도 돼요. 저는 이걸로 프리 핸들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기본으로 4개 변수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턴도 하나 하고 있어요. 리턴 타입은 불림이죠.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만큼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만큼의 실행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겠구나 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리턴 타입이 불림이니까. 그리고
throw, exception, 예외에 대해서 던지기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예외 처리까지 되어 있는 녀석이다. 만약에 얘가 없다면 뭐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던지는 거 말고도 트라이 캐치 같은 걸 쓸 수도 있겠구나. 근데 얘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스로우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배웠던 것들 활용해서 예측이 좀 가능하겠죠? 자, 이 프리핸들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확히는 핸들러 인터셉터에서 성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려받을 수 있는,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메서드들은 기본적으로 리턴이 true이면 정상적으로 요청이 넘어가요. 그 다음으로. 프리핸들은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기 전에 하는 녀석이었으니까 얘가 true라면 컨트롤러로 요청이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얘가 false라면 안 넘어가요. 그리고 포스트핸들은 뷰가 렌더링 되기 전에 실행이니까 거기서 문제가 없었다면 얘가 true라면 뷰가 렌더링이 될 거고요. 얘가 false라면 뷰가 렌더링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true랑 false의 값을 가지고 다음 걸 실행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게 이러한 메서드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거 하나씩 다 까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만 느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녀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얘가 실제로 인터셉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설정 파일 하나 만들 건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죠. 이 인터셉터 클래스를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았어요. 자, 우리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은 언제 써봤죠?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적용하기 전에 DAO에게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얘도 빈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얘를 빈으로 관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 비포 액션 인터셉터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처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스프링이 알아서 관리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달아주고 이제 클래스 하나 또 만들 겁니다. 이 녀석은 패키지를 웹 설정을 할 거니까 그냥 컴피그라고 하나 패키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웹 컴피그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도 상속을 좀 받았어야 됩니다. 임플리먼트 해주고 웹 MVC 컨피규어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노테이션이 얘도 필요한데 어떤 어노테이션이 필요하냐면 컨피규레이션 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정이다. 이건 지금 설정을 위한 클래스다 라고 하는 정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린 설정을 하기 위해 만들어낸 녀석이 맞으니까요. 자, 그리고 얘한테 제가 이런 거 할 겁니다. private before action interceptor 변수 만든 거죠. 자, 이 변수 만들고 웹 컴피그라고 하는 컨스트럭터 만들어서 이 안쪽에서 이거 뭐 한 거예요?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로 타입 지정하고 프라이빗 변수에다가 값 넣어주면 의존성 주입받은 거죠. 생성자 주입 방식을 통해 의존성을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의존성 처리하려고 우리가 객체 직접 만들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add interceptor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제 오버라이딩해서 써야 되는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안에 있어요. 그 중에서 add interceptors라고 하는 녀석을 제가 그냥 쓰겠다라고 한 거고. 자, 오버라이딩이 됐죠? 자, 기본으로 만들어주는 얘는 이제 없앨 거예요. 얘는 없어도 돼요. 얘는 지울 거고 이 안에다가 지금 매개 변수에 들어있는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 녀석에 리모컨 눌러서 add interceptor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 그 안에 인자로 의존성을 주입받은 이 녀석을 넣을 겁니다. 레지스트리는 여기에 이미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이에요. 얘가 뭐 하려고 하는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등록이거든요. 등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메서드에 이 레지스트리를 사용해서 인터셉터를 추가하면 이 프로그램 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할 인터셉트로 등록해 줄게 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dd pass patterns 라고 하는 걸 하나 열어줄 거고요. 여기에 문자열 값을 인자로 또 세팅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넣을 겁니다. add pass patterns 메서드 이름이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이거의 이름? add는 일단 추가죠. pass는 뭐예요? 경로겠죠. 패턴은 모양이겠네요. 그러면 경로의 모양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인터셉터를 실행할 거냐라고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루트 별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요청에 대한 처리란 얘기예요. 모든 요청에 대한 처리. 근데 별이 보통 우리가 에스터리스크를 하나만 쓰면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서 처리가 됐었는데 두 개를 썼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 슬래시 뒤에 진짜 뭐가 오고 또 뭐가 오고 또 뭐가 오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냥 모든 것이란 의미를 얘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있는 add interceptor라고 하는 메서드는 당연히 인터셉터를 추가해주는 메서드겠죠. 그래서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exclude pass patterns라고 하는 녀석을 또 넣을 겁니다. 얘는 이름이 뜻하는 게 뭐겠어요? 제외시킬 모양의 패턴, 패스, 경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청에 대해서 다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일을 하게 할 건데 이런 녀석들은 제외시켜 라고 하는 거예요. 소거를 좀 하겠다라는 거죠. 이 안쪽에 제가 뭘 넣을 거냐면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지금 경로를 잘 보세요. 슬래시 리소스 슬래시 별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리소시스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스태틱이 있는데 그 안에 리소스라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exclude에서 애초에 스태틱까지 판단하고 리소스 폴더가 나왔을 때 그 밑에 있는 파일들은 전부 다 제외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따로 안 해주면 얘가 불러와지는 상황에서도 before action interceptor는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정적인 파일들이 로드가 돼서 합쳐질 때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일을 하면 그런 건 사실 불필요하잖아요. CSS 불러올 건데 로그인 했어 안 했어를 왜 따져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모양새는 다 사용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동작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이런 거 하나 넣어볼게요. 인터셉터가 진짜로 컨트롤러의 요청이 넘어가기 전에 이 출력문, 이게 먼저 일을 한다면 이 출력문이 나올 거죠. 그리고 이 출력문이 실제로 어떠한 요청을 보낼 때 컨트롤러에서 찍혀있는 출력문보다 먼저 출력이 되겠죠. 그 순서 가지고 시점을 파악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디테일에다가도 디테일 테스트 이렇게 넣어 놓고요. 누가 먼저 찍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모든 요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리스트의 요청을 보내도요. 찍혀요, 찍히기는. 찍혔죠? 실제로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컨트롤러가 일하기 전에 찍었는지 일하고 나서 찍었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디테일에다가 명확히 해놓은 거고요.
제가 이걸 누르면 이제 디테일 쪽으로 요청이 넘어가겠죠? 얘한테 요청이 넘어가려고 할 때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진짜로 이를 잘 뺏어서 처리를 먼저 했다면 얘가 먼저 찍힐 거고 그 다음에 디테일 테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찍히겠죠. 어때요? 순서가? 문제가 없죠. 정말로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아내기 전에 얘가 일 처리를 잘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리턴이 true면 그 다음 진행 상황을 무사히 진행한다라고 했고요. 리턴이 false면 진행을 안 할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죠. 테스트니까 인터셉터에 리턴 false를 넣어놨어요. 그럼 얘는 찍혀도 false 만났으니까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면 디테일 테스트는 안 나와야 정상이죠.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어떻게 됐어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얘 어떻게 됐어요? 화면도 안 나오죠. 왜냐면 정상적인 요청 처리가 안 된 거니까요. 인터셉터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했던 이 출력문들은 제거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 인터셉터 가지고 비포 액션 얘 가지고 뭐 할 거냐면 RQ 객체를 여기서 만들 거예요. RQ 객체를 필요한 시점에 따라서 컨트롤러 쪽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얘도 따지고 보면 이제 컨트롤러마다 뭐 세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이거 다 해주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번거로우니까 뺀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어차피 프로그램 시작됐으면 필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비포 액션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빼주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객체를 여기서 만들 건데 얘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정보가 리퀘스트였죠. 그래서 리퀘스트를 넣어줄 건데 이 프리엔들은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네요. 심지어 문제없이 넘겨줄 수 있겠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해당 객체를 리퀘스트에 세팅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일을 할 때 객체를 만들 거고요. 그렇게 만든 녀석을 리퀘스트에 저장하겠죠? 그 녀석을 컨트롤러에서 활용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근데 당연히 형변은 안 해주면 오브젝트라서 렌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활용을 해줄 거다. 형태를 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방식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왜 저렇게 하지? 왜 불편하게 저런 식으로 하지? 라고 느껴질지언정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거대하게 하나 크게 그려보면 사실상 필요한 녀석들이긴 해요. 스프링이 최대한 많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넘겨야 돼요, 우리는. 안 그러면 개발자가 관리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개발자가 관리를 많이 한다는 건 신경 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파트를 스프링한테 다 넘겨버릴 겁니다. 애초에 그러라고 만들어진 녀석이니까. 제어의 역전, 의존성 주입.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곳이 디테일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해 놓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진짜 로그인 검증을 하는 인터셉터를 다시 만들 거예요. 이 비포 액션은 그냥 RQ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녀석이었다 라는 느낌이고 진짜로 로그인에 대한 검증은 다른 인터셉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인터셉터 종류 여러 개일 수 있고요. 인터셉터들끼리 누가 먼저 일을 할지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지금 내용은 제가 커밋으로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